도대체 어머니는 언제 가신다는 거야? 사생활이 없잖아. 불편해 죽겠어. 정말 귀찮아. 귀찮다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남현자. 올해 70입니다. 45년을 함께한 제 남편이 긴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스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잦아들었고 빈소는 적막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남편의 영정 앞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지난날 저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남편은 수학 교사로 일하며 평생을 교단에 몸담았죠. 아들 하나, 기영이를 둔 단촐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TV를 보다가 다정했던 남편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 기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이 외로움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었죠. 그래서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기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 이름만 들어도 번쩍이는 그곳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입구부터 달랐다. 경비실 직원의 인사는 호텔 프런트 못지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연희가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엔 최신형 대형 OLED TV가 놓여 있었고 소파는 이태리산 천연 가죽 소파로 앉는 순간 몸을 감싸는 포근함이 느껴졌다. 어머니께서 계실 방입니다. 창이 넓게 난 방 안엔 따뜻한 느낌의 원목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지는 은은한 민트톤으로 차분하게 꾸며져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엔 작은 무드등과 향초 그리고 손주들이 그린 그림 액자가 놓여 있어 현자는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다. 감탄과 동시에 밀려오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때 손자 하늘이와 손녀 하연이가 아주 반갑게 두 팔 벌려 달려왔죠. 할머니, 우리 집에 진짜로 오신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자도 돼요? 그 미소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오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연희는 처음엔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말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바삐 준비한 토스트와 커피, 아이들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연희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영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님, 대체 언제까지 계실 거야?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당신이 그랬잖아. 그냥 며칠만 계시다 간다고. 근데 벌써 2주나 됐어.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나도 사람이라고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같이 있는 건 솔직히 너무 불편해. 귀찮아. 거실 안쪽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귀찮다니,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가? 그 말은 마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들려왔다. 기영 씨, 어머님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그 순간엔 모두 사라진 듯했다. 오직 그 말만이 귓가에 반복되어 맴돌았다. 언제 가시는 거야? 언제 가시는 거야? 나는 조용히 앉아 있던 소파에 몸을
조금 더 깊숙이 묻었다. 방금 전까지 듣고 있던 손자의 책 읽는 소리는 어느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 내가 가야 할 사람이었구나.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니,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서울 올라와 살던 시절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부엌을 쓰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고 말 한마디에 머리를 수그렸던 기억. 그 시절 젊은 나는 가족이 된다는 건 시간과 배려가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 눈치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의 일상의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다. 나 그냥 잠시 머무르려고 온 건데 손자 손녀랑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잠깐 외로움을 덜어보려던 건데 이 집 사람들에겐 내가 이렇게까지 무거운 짐이었을까? 눈가가 뜨거워졌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미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이별과 눈물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건 어떤 죽음보다도 조용하고 아프게 다가오는 상실이었다. 가족에게서 오는 외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떠나라는 메시지. 그것이 이렇게도 선명하게 들리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남편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따뜻한 눈빛 하나로 모든 불안을 지워줬던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일도, 이런 자리에 있을 일도 없었을 텐데. 기영아,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단다. 그렇게 생각하자 눈앞이 흐려졌다.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눈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남현자는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울고 있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나는 자신도 모르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그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는 김에 조금 정리했어. 그래도 저희 집 식기는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오히려 섞이면 헷갈려서 불편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남편 기영에게 작게 들리게 말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어머님이 밥하셨더라고.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으셨는지. 우리 애들 입맛에 안 맞잖아. 그냥 먹자. 어머니 정성인데. 정성도 좋지만 우리 집 식습관 다 무너져요 이러다. 혈압 올라?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맞춰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며칠 후 거실. 내가 손자 양말을 개키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다가와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양말은 세탁기에서 꺼내지 마세요. 저는 나름대로 분류해서 개고 있어요. 이렇게 섞이면 진짜 불편해요. 응, 미안하구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치는 이미 사방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실수로 냉장고에서 며느리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도 모르고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해둔 거니까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손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손자 하늘이 방에 들어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고 제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게임 중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이의 무심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방에 들어갈 때면 거실에서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가 나을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또 듣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자식의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갑작스러운 자유에 들뜨거나 막막함에 휩싸이곤 한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한 의지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보고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잔고 확인만 부탁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온 퇴직금, 교직 시절의 저축, 그리고 얼마 전 처분한 우리 집의 매매대금까지. 오랜 시간 성실히 살아온 대가처럼 통장에는 100억 가까운 자산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돈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 손자, 며느리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서울 외곽, 낯선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전세도 매매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뿌리 내릴 준비보단 떠날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과 조용한 골목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채색의 고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정겨운 생기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가구점을 돌고 냉장고와 세탁기, 커튼 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다시 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하나씩 짐을 들여놓을 때마다 묘한 자립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도 가족이 떠난 집도 내가 만든 이 작은 공간 안에선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기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했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계신데요? 찾아뵐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도 내 삶을 찾아가는 중이야. 기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 속 단호함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내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혹은 조심스러운 음성 메시지. 그 정도의 간격이 지금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조용한 새벽과 느리게 끓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동네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밥상을 차려줄 필요가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TV 채널을 바꿀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조용함이 편안하다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가 벽처럼 나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한 날조차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내가 이 침묵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겨 아파트, 단지, 안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아준 건 낯선 냉기가 아닌 환한 웃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거나 장기 두는 모습을 구경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금세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건넨 분은 박노인이었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한 모습이었고 유쾌한 말투에 금세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 선생,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보냈고 자식들도 각자 삶이 바쁘죠. 그래서 이런 데라도 나와야 사람이 삽디다. 그 옆에는 이 노인 전직 간호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깔끔한 복장과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요. 명절에도 영상통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도 익숙해지면 덜 서운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해지면 덜 서운하다는 말이 그날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노인, 75세의 전직 사업가였던 그는 약간 무뚝뚝해 보였지만 대화 속엔 깊은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하고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아예 따로 삽니다. 그게 서로 편해요. 나도 나대로 살고요. 그 말은 처음엔 차갑게 들렸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결정의 시간이 있었을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 선생, 수요일에 우리 등산 가요. 근처 뒷산인데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등산화를 꺼내 신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언제나 같지만 함께 걷는 이들 덕분에 매번 다른 하루를 선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찰 때쯤 박노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면 결국에는 서로 상처만 입게 돼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오히려 관계에 좋아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와닿던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집에서 억지로 작아지기보다는 내 몫의 하루를 내 손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등산 모임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늘 나중에를 말하며 미뤄두었지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란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서툴고 낯설었습니다. 물감을 종이에 묻히는 손끝이 어색했고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데도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감정을 그림으로 녹여내는 일이
제게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머물던 날은 밝은 노랑을, 구름이 낮게 깔리던 날은 연한 회색을 칠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만의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고, 걷는 시간이 있고, 물감 냄새가 스며든 작은 오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잃은 것보다 새롭게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부를 결심하게 된 건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돈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고 또 묻다가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 내 통장과 자산을 들여다보면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다. 교직 시절의 성실한 저축, 남편과 함께 일군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면서 생긴 자금까지. 나는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노인들의 삶이 쓸쓸하지 않게, 내가 겪은 외로움과 무시를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고 법적인 절차도 차근차근 밟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아들 기영과 며느리 연희에게 꺼낸 날,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어머니,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시면서 아들인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셨잖아요. 정말 놀랬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직 애들 교육비랑 집 대출이, 어머니, 그 돈이면 하늘이랑 하연이 대학도 보내고 어머니도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많은 돈을 그냥 내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저희한텐 상의도 없이요? 기영아, 그 돈은 원래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니. 알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돈이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하늘이 하연이도 대학 보내야 하고요. 저희도 숨 좀 돌리고 살면 안 돼요?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넉넉하고. 어차피 어머니 혼자 계셔봐야 불편하시잖아요. 엄마가 혼자 살기엔 벌써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랑 같이 지내시는 게 마음도 놓이고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사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았다. 그 집을 나와 나 자신을 지켜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시는 삶이란 결국 또다시 눈치 보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 집에 돌아갈 생각 없어.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아. 걱정 말고 너희 삶에 집중해. 기영은 잠시 멈칫했다가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시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쓰고 싶다. 그러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기영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다. 엄마, 요즘 말이 좀 반복돼요. 병원 한 번만 가요. 간단한 검사야. 내가 느낀 그 순간의 싸늘함. 사랑했던 아들이 내 정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검진 후 의사는 내게 따로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혀 치매 증상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이 치매 진단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울 수는 없었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나는 겨우 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가족, 누가요? 기영 씨입니다. 아드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 보인다며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는 곧장 병원을 나섰다. 걷는 내내 내 귀에는 그 말만 맴돌았다. 치매 진단서.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이, 내가 쌓아온 삶이 그들에게는 내 정신까지 의심할 만큼 탐이 났던 것일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수첩을 열어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박종훈 변호사. 남편이 생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의 아들이었다. 예의 바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차분하고 단정한 사무실 안,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박 변호사, 나 좀 도와줘야겠어요. 나를 지켜줄 방법이 필요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나는 그날 병원에서 들은 일을 조용히 그러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치매 진단서를 요구했다고요? 그건 유산 분쟁이나 재산 관리 문제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혹시 최근에 어르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 문의하거나 관여하려 했던 가족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했어요. 이미 절차도 많이 준비했고,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가 극렬하게 반대했죠. 지금도 계속 집에 돌아오라고 해요. 자식이라기보다 감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2가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어르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공인된 감정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누군가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둘째, 사전 유언장 작성과 생존 신탁 리빙 트러스트를 검토해 보시죠. 어르신의 의지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변호사님, 나 지금이라도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선생님, 아직 모든 판단이 명확하실 때 확실하게 문서화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고 신탁 설계를 위한 법률 자문과 재산 목록 정리도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기부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했다. 가슴 속 분노는 이제 고요한 단호함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삶은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누구? 아, 기영이구나.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영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제 얘기 때문에 밤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마음은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요즘은 사기꾼들도 많고 어떤 재단인지 정말 어머니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일지 누가 보장해요?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서류도 확인했고 그 재단 이사장님도 만나봤어. 벌써요? 어머니, 저희도 모르게. 난 내 생각이 확고해지기 전에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돈이 어머니께서
평생 일하신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닐까요? 기영아, 너 지금 유산 얘기하는 거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혹시 나중에 병원비나 간병비가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은 남겨둘 생각이야.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기영아, 내 마음은 정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서류 작업할 거야. 기영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틀 후, 기영과 연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설득하셨어요? 안 돼. 어머니, 완전히 마음을 정하셨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신대. 이러다가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가?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다른 방법이라니? 연희는 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립요양원인가요? 시어머니 입소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선단체의 기부를 멈추게 하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현자 씨가 외출하자 기영과 연희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어머니가 그 재단과 주고받은 서류들. 여보, 여기 있어요. 노인복지재단과의 약정서, 초안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면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예상치 못하게 돌아온 현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서류를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내 물건을 뒤지다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 기영과 연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자 씨는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남현자입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현자 씨는 기영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렴. 어머니, 저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거실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은 박 변호사님이야. 내 법적 대리인이시고 노인복지재단 이사이기도 해. 안녕하세요. 기영아, 난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은 노인복지재단으로 기부되었어. 어머니,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야. 남연자님께서는 재산의 일부를 신탁 형태로 남기셨습니다. 이 돈은 하늘군의 대학 교육비와 남연자님의 의료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고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 부부에게 주마.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랐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지. 또한 남연자님은 노인복지재단의 명예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진행하는 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내가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다른 노인들을 돕고 싶었던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어서. 기영은 어머니의 결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기영과 연희 그리고 하늘이와 하연이는 현자 씨가 일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복지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러시구나. 여보,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나는 카페에서 아들 손자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잊었어. 너희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저도 봉사활동 참여해도 될까요? 주말에 할머니랑 같이 오고 싶어요. 물론이지. 우리 하늘이가 함께 해준다면 더 좋지. 기영과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결정이 얼마나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저희도 가능한 도울게요.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야. 너희들이 이해해 주는 거. 1년 후 남현자 씨의 이름을 딴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부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대화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남현자는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서로 손을 잡고 돕는다면 우리 모두의 황혼기는 더 밝고 따뜻할 수 있을 거예요. 객석에는 기영과 연희, 하늘이와 하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부끄럽네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제 할머니라서 자랑스러워요. 현자 씨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인생 마지막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 다행이야. 어머니, 피곤하시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현자 씨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삶도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남현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가족들의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상실의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죠. 삶은 잃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쪽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남은 날들을 슬픔으로 채우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끝에는 분명히 다시 피어날 자기만의 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희망은 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댓글로 삶의 온기를 나눠요.